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그 세계 최대 크루즈 기업이죠. 카니발 코퍼레이션, CCL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카니발. 정말 말이 많았죠? 팬데믹 때부터. 맞아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거대한 크루즈 제국이 팬데믹 이후에 지금 어떤 항해를 하고 있는지, 또 투자자로서 뭘 좀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카니발이 정말 뭐랄까 극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긴 한데요. 저는 오늘 그 긍정적인 회복 신호랑 또 성장 가능성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또 그 화려한 부활 스토리, 그 이면에는 여전히 좀 거대한 빙산처럼 숨어있는 위험 요인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규모가 큰 만큼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또 팬데믹 때 쌓인 그 막대한 부채, 이게 여전히 좀 무거운 짐이죠. 네, 맞아요. 저는 오늘 카니발이 딱 직면한 도전 과제들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좀 더 날카롭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카니발의 현주소를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을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카니발이 어떤 기업인지 그 기본적인 골격부터 좀 살펴볼까요? 명실상부 세계 1위 크루즈 기업이란 타이틀?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네. 카니발 크루즈 라인, 프린세스 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 코스타 크루즈.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굵직한 브랜드들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 브랜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 그게 카니발의 첫 번째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초호화 럭셔리 라인까지 다양한 가격대와 컨셉으로 거의 모든 유형의 크루즈 여행객을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이런 다양성이 아주 광범위한 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점이죠. 특정 시장이나 고객층에 얽매이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건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은 브랜드를 그냥 막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베스트라는 통합 운영 시스템, 이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하베스트 시스템이요? 네, 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선박 관리라던가 인력 운영, 마케팅 같은 핵심 기능들을 중앙에서 딱 통합 관리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브랜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거대한 규모를 이점으로 바꾸는 규모의 경제 실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중앙관리 시스템은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그 거대한 규모는 동시에 엄청난 고정비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네, 고정비요? 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수십 척이나 되는 최신 선박들, 그거 유지보수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또 전 세계 수많은 직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양의 연료비까지. 그렇죠. 연료비도 만만치 않죠. 이 막대한 고정비는 수익성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배가 운항하든 안 하든 상당 부분의 비용은 계속 발생하니까요. 물론 고정비 부담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그만큼 수익 구조도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을 또 봐야 합니다. 핵심은 역시 크루즈 여행 티켓 판매 수익이겠지만요. 네, 티켓 판매.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승객들이 배 안에서 쓰는 돈, 그러니까 선내 소비라고 하죠. 이게 또 다른 중요한 수익원입니다. 배 안에서 쓰는 돈이요? 네, 레스토랑, 바, 카지노, 스파, 면세점 쇼핑, 기념품 구매 등등 정말 다양하죠. 여기에 또 항구 이용료 수입이나 때로는 선박 임대를 통한 기타 수익까지 거해져서 단일 수익원에 의존하지 않는 좀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수익원이 다양한 건 긍정적이긴 하지만 결국 크루즈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탑승률 아니겠습니까? 네, 탑승률 중요하죠. 네, 자료에서 명확히 보여주듯이 크루즈선은 한번 출항하면 빈 객실이 많든 적든 운항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발생해요. 그렇죠. 따라서 탑승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수익성은 그냥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상당히 좀 민감한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는 거죠. 빈 좌석은 그대로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 탑승률을 얼마나 높게 유지하느냐가 카니발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탑승률 유지가 핵심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카니발은 또 수십 년간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오랜 업력을 무기로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아주 두텁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봐야죠. 네, 브랜드 파워.
네.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이것이 꾸준한 탑승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동시에 신규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진입장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와 충성 고객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크루즈 산업 자체가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나 취약하다는 그런 근본적인 약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외부 환경 변화요? 네. 여러 자료에서 다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우리 그 파괴력을 정말 똑똑히 목격했잖아요. 정말 끔찍했죠. 어디 전염병뿐이겠습니까? 테러 위협이나 지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가 딱 터지면 해당 지역 항해는 즉각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또한 크루즈 여행은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침체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항목 중 하나가 되기 쉽고요. 갑작스러운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 역시 운항 계획을 망가뜨리죠. 네,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네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들은 예약률과 소비자 심리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면서 카니발의 실적을 언제든 뒤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리스크는 분명 존재하지만 카니발도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사업 지역을 좀 다변화한다든지 다양한 테마의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겠죠.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주요 비용 항목의 변동성, 이게 카니발의 수익성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요인이에요. 비용 변동성이라면 유가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에서 모두 지적하듯이 선박의 주 연료인 벙커유 가격이 급등하면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유가의 변동성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맞아요. 유가 때문에 정말 힘들었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건비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비용 관리는 정말 모든 기업의 영원한 숙제죠. 그럼 이제 최근 카니발의 재무 성과를 좀 더 구체적인 숫자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팬데믹 이후에 그 극적인 실적 반등입니다. 네, 흑자 전환했죠.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7,4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카니발이 2025년에는 무려 19억 달러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V자 회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흑자 전환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하지만 그 숫자의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매출 규모에 비해서 실제 이익률은 여전히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이익률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자료에서 제시된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8% 증가해서 71억 9,400만 달러. 크게 들었죠. 근데 영업이익은 6억 8,400만 달러, 순이익은 1억 3,2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매출 규모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총 이익률은 9.51%, 순이익률은 1.83% 수준인데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아직은 이익 규모가 상당히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익률 개선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세 자체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매출 216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250억 달러로 뚜렷한 증가가 예상되고요. 네, 매출은 늘고 있죠. 분기별 실적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2024년 2분기에는 매출이 57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더라고요. 컨센서스를 넘었군요. 네, 순이익도 5억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게 0.3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정수연이 기준으로도 1억 3,300만 달러 흑자였으니까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죠. 분기 실적 개선은 다행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여전히 좀 시한폭탄 같은 재무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역시 부채 문제인가요? 네. 한 자료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생존을 위해 급격히 늘어난 부채 규모가 무려 3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자료 기준으로 부채 비율은 286%에 육박하고요. 31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이 막대한 부채는 매년 엄청난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서 힘들게 벌어들인 이익을 계속 갉아먹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부채 문제는 카니발 경영진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강력한 운영 지표들이 좀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운영 지표요? 네, 한 자료를 보면 2025년 1분기 탑승률이 104%를 기록했습니다. 104%요? 100%로 넘었네요. 네,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 100%를 넘었다는 건 빈좌석 없이 심지어 3, 4인용 객실에 추가 인원까지 받으면서 운항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와, 대단하네요. 또한 1인당 하루 평균 순수익, 이걸 net per day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18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증가했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봅니다. 탑승률 100% 초과는 분명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네. 하지만 기업의 단기 부도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알트만 G스코어, 알트만 Z스코어는 자료 기준으로 1.24에 불과합니다. 알트만 Z스코어 1.24. 그게 낮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1.8 미만이면 재무적 곤란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데 카니발의 수치는 여전히 이 위험 구간에 있습니다. 아, 이건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로 투자자 입장에서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재무 건전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카니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예약률이 이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률이 역대 최고치라고요? 네, 미래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영진은 또 자료에서 보듯이 2024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 그러니까 예상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경영진의 낙관론과는 별개로 최근 발표된 그 1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 이건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사주 매입이요? 긍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물론 주주환원 의지를 보여주고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분석이 있고요. 하지만 1억 달러라는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3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나 카니발의 전체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사실상 세 발의 피수징이라는 거죠. 아, 규모가 좀 작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겠지만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루 만에 19%나 급등했거든요. 아, 19% 급등이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가 약 10%포인트 기여했고, 둘째, 긍정적인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이 약 6%포인트, 그리고 셋째로 말씀하신 그 자사주 매입 발표가 주주 환원 기대감과 저평가 인식을 부각시키면서 약 3%포인트 정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분명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주가 급등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따져보면요. 한 자료의 추정으로는 이번 1억 달러 매입으로 인한 주당 순이익 증가 효과는 약 0.5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2%? 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주당 가치 제고 효과인지 아니면 단순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좀 보여주기식 액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돈으로 차라리 이자율 높은 부채부터 갚는 것이 더 현명한 재무 결정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요. 스 증가율 자체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경영진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랑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시장에 보여줬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 중이고요. 다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 유가 안정화나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선박 도입했다는 감가상각비 증가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압력 같은 것들이 수익성 개선의 폭을 좀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존재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흑자 전원율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낮은 이익률, 그리고 막대한 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 또 잠재적인 유동성 제약, 이런 것들은 카니발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회복세만 보고 낙관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그럼 다음으로 카니발의 경쟁 우위, 특히 기술적인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오션 메달리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 자산입니다. 아, 오션 메달리온 들어봤어요. 네, 이건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가 아니라 고객 개개인에게 맞춤형 크루즈 경험을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더라고요. 기술 혁신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다른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경쟁사인 로열 캐리비안, RCL이나 노르웨이 크루즈라인, NCLH 등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경쟁사들도 기술 개발을 하나요? 네, 자체적인 모바일 앱 개발이라든지 데이터 분석 활용, 신기술 도입 등등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카니발의 오션 메달리언이 경쟁사들을 압도할 만큼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오션 메달리온의 진정한 강점은 단순히 승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인 돈이 되는 가치를 창출한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되는 가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 메달리온이 고객의 위치 정보나 과거 선호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요. 개인에게 최적화된 프로모션이나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맞춤형 프로모션? 예를 들어 수영장 근처 선베드에 누워있는 고객에게는 시원한 칵테일 할인 쿠폰을 보내주고 저녁 식사 예약을 아직 안 한 고객에게는 근처 레스토랑의 빈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식이죠. 아하. 이렇게 하면 고객들의 선내 지출액, 온볼드 스펜딩이라고 하죠. 이게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곧바로 카니발의 추가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네. 하지만 자료에서도 인정하듯이 오션 메달리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증대시키고 또 얼마나 비용을 절감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검증된 데이터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 데이터가 부족하다. 네. 카니발 측에서 관련 데이터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잠재력은 이야기하지만 증명된 성과는 아직 좀 물음표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의 기여는 분명해 보입니다. 체크인이나 객실문 열기, 선내에서의 모든 결제가 이 작은 메달리온 하나로 다 해결되거든요. 네, 편리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직원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이 줄어들겠죠. 또한 승객들의 실시간 동선을 파악해서 레스토랑이나 바, 공연장 같은 시설의 혼잡도를 예측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줄여서 인건비와 운영비용 절감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수십 척의 모든 선박에 설치하고 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네, 과연 그 투자 비용 대비 실질적인 효익, ROI라고 하죠. 그게 충분히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사들도 유사한 기술 개발과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카니발의 기술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도 좀 불확실하고요. 영원한 기술 해자란 존재하기 어렵죠. 경쟁사들의 추격은 당연한 현실이겠지만 카니발이 가진 강력한 기술적 해자, 바로 데이터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요? 네, 자료에서 강조하듯 오션 메달리온을 통해 지난 수년간 축적된 수백만 명 고객의 선내 이동 경로, 소비 패턴, 선호하는 활동 등등 이 방대한 양의 실시간 행동 데이터는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거군요. 네,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아주 깊이 있는 고객 데이터는 카니발에게 강력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해서 실제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 그리고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실행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을 운영하는 노하우와 전략이 경쟁 우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고객 경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마치 개인 비서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매끄럽고 편리하며 나에게 딱 맞춰진 듯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거죠. 고객 만족도. 네. 이는 자연스럽게 재방문율 증가와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구축으로 이어지죠. 이런 무형의 가치 역시 중요합니다. 한 자료에서는 오션 메달리온이 창출하는 추사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이 기술 플랫폼 자체의 무형자산 가치를 이론적으로 추산해 보기도 하더라고요. 아, 가치 추산까지요? 네. 예를 들어 이 기술 덕분에 연간 1억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기술 기업의 평균적인 주가 수익 비율, PE라고 하죠. 그걸 25배를 적용하면 이 기술 자체의 가치가 20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이는 미래 주가 상승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치 평가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실제 오션 메달리언이 창출하는 정확한 추가 이익 규모를 외부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 평가는 상당히 좀 임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가정이 많이 들어갔겠죠. 기술 자체의 이론적 가치보다는 그것이 회사의 전체적인 재무 성과 개선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션 메달리언의 실제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카니발의 향후 전망과 다양한 시나리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망과 리스크군요.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 이른바 펜트업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예약률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실적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트업 수요가 언제까지 이런 강도로 지속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오히려 더 길고 어두운 그림자, 즉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경기 침체 리스크? 네, 자료에서 지적하듯 크루즈 여행은 경기에 매우 민감한 대표적인 임의 소비재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면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여행 지출부터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필수적인 지출이 아니니까. 이는 예약률 급감뿐만 아니라 남은 고객이라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서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는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카니발은 또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특히 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아, 중국 시장이요? 네, 중산층 증가와 함께 크루즈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또한 어떤 자료에서는 젊은 세대라는 새로운 고객층을 공략하기 위한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흥시장 개척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카니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계속 나오네요. 네, 자료들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홍해 사태처럼 특정 지역에서 분쟁이나 긴장이 고조되면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크루즈 운항을 즉각 중단되거나 위험을 피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아, 운항 경로 변경. 그렇죠. 이는 곧 운행 비용 증가, 일정 차질, 예약 취소 등으로 이어져서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중동, 동유럽 등 불안정한 지역이 늘어날수록 카니발의 운영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한편 카니발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프리미엄 및 럭셔리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 고급화 전략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프린세스 크루즈나 시본 같은 고급 브랜드를 통해서 고소득층 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인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고 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과 높은 마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고급화 전략이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운영 비용 상승 압력이라는 파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운영 비용 상승 압력이라면 역시 유가나 인건비 같은 건가요? 네, 자료들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하는 것처럼 유가의 변동성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은 연료비뿐만 아니라 식자재비, 인건비 등 모든 비용 항목을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더해 강화되는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고요. 환경 규제도 있군요. 이러한 비용 상승 요인들은 카니발의 이익률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방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도입되는 신규 선박들은 기존 노후 선박들에 비해 연료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신규 선박 도입. 네. 또한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오션 메달리언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선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운영을 최적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며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부채 감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1억 달러라는 막대한 부채는 여전히 카니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네,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만약 향후 시장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재무적 압박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나 위기 대응 능력을 제약하는 심각한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겠네요. 또한 자료에서 보듯 로열 캐리비안 RCL, 노르웨이 크루즈 NCLH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팬데믹 이후 더욱 공격적인 마케팅과 신규 선박 투입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경쟁 환경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군요.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향후 주가 시나리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가 시나리오. 자료들의 분석에 따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 즉 불 시나리오는 다가오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하반기 및 내년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긍정적 가이던스? 네. 이 경우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어 목표 주가가 50달러 이상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10에서 15%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극 매수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겠죠. 50달러 이상? 그리고 아까 언급된 것처럼 자사주 매입과 같은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행동은 이러한 긍정적 시나리오에 추가적인 프리미엄, 예를 들어 한 5% 정도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부정적 시나리오는 어떤 경우인가요? 자료들에 따르면 만약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히 미래 수익성에 대한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온다면 카니발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실적 미달이나 가이던스 하향. 네, 이 경우 목표 주가는 38달러 이하로 하향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주가 대비 10에서 15% 하락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매도 또는 비중 축소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펀더멘털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 결과와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겠군요. 정말 주가 변동성이 크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카니발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얼마나 큰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는지도 주목해야 해요. 한 자료 분석에 따르면 실적 발표일 전후 옵션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나타내는 내재 변동성, implied volatility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재 변동성이 높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건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결과에 따라 카니발 주가가 하루에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 범위까지 매우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하루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요? 네. 그만큼 예측이 어렵고 양방향으로의 리스크가 크다는 방증이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높은 변동성에 미리 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 자료를 통해 깊이 파고든 카니발 코퍼레이션은 정말 다양한 면모를 가진 기업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폭풍우를 헤치고 인상적인 V자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렇죠. 회복세는 뚜렷했죠. 그리고 강력한 예약 수요와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 또 오션 메달리온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그리고 경영진의 자신감 있는 행보 등등 이런 것들은 분명 카니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0억 달러가 넘는 그 막대한 부채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경기 변동성에 대한 높은 취약성,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 끊임없는 운영 비용 상승 압력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잠재적 위험 또한 너무나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확실히 있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회복세와 성장 스토리, 그 이면에 숨겨진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카니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저희가 오늘 상세히 분석해드린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을 반드시 신중하게 그리고 다각적으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결국 카니발은 뚜렷한 회복 모멘텀과 성장 기회라는 순풍을 타고 있는 동시에 상당한 재무적, 환경적 리스크라는 역풍 또한 맞서 싸워야 하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기회와 위험이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고 있죠. 네, 그만큼 투자 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들이 카니발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본 분석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매수 또는 매도 권유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참고한 자료 중 일부는 AI에 의해 생성되었거나 분석되었을 수 있으며 내용상 오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최신 정보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